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4398번의 수용번호를 부여받은 뒤 처음으로 특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김건희 씨 손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구속 전과 달리 진술 거부권을 썼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김 씨의 세 가지 혐의를 뒷받침할 단독 보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귀금속을 비롯한 뇌물 혐의입니다. 나토 순방 때 행정관들이 예쁘셔서 장신구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렸지만 김건희 씨가 빌렸다고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2022년부터 빌렸다는 논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 수사 소식도 단독 보도합니다. VIP 경로로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던 그때 2천억 원대의 군 호텔인 밀리토피아의 운영권이 해병대로 넘어갔습니다. 김계환 당시 사령관이 경로 사실을 숨긴 배경과의 관련성을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네, 구속 뒤 첫 조사는 짧게 끝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혐의에 집중된 오늘 조사, 지금부터 저희가 그 각각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을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도이치 주가 조작입니다. 김건희 씨가 나중엔 큰 이득을 봤지만 2010년 두 달 동안엔 6,7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 뒤에 주포에게서 4,7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별도의 수표로 받은 사실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합하면 손실액과 일치합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JTBC는 도이치 주가 조작의 1차 주포 이모 씨가 지인 명의로 김건희 씨에게 4,7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일당으로부터 손실을 보전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은 김건희 씨를 무혐의하면서 손실 보전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씨에게 주식을 맡겼던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손실이 6,700만 원이라 송금받은 4,700만 원과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김건희 씨가 이 씨로부터 수표로도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송금받은 4,700만 원에 수표 2천만 원을 더하면 해당 시기 손실액 6,700만 원과 같습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건희 씨에게 손실을 보전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약정서는 없지만 손실 보전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연의 표값으로 받은 것일 수 있다며 말을 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지인 명의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전달한 건 손실 보전을 숨기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전은 과도한 수익 배분과 함께 주가 조작의 핵심 지표입니다. 특검은 2010년 10월부터 두 달 반가량 주식을 맡긴 뒤에 수익 40%를 배분한다는 김건희 씨의 육성과 실제 2억 7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수익 배분도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선 검찰 결론과 특검 수사 내용이 달라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건진법사가 건희2 전화번호로 보낸 문자 내용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건진은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네. 생각해보고 답을 줘. 이렇게 반말로 보냈습니다. 김건희 씨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된 번호를 행정관이 쓰는 번호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김건희 씨가 원래 쓰던 번호와 건희2가 동시에 기지국을 옮겨 다닌 점, 해당 번호를 비밀리에 쓴다는 김 씨의 육성 녹취를 근거로 건희2의 실사용자가 김건희 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이 건희2 번호와 건진 사이의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내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2022년 4월 건희2와 건진이 나눈 문자 메시지입니다. 건진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취임식 전에 큰일을 상의할 것이 있다고 여사님께 뵙기를 요청한다며 비밀리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네라고 보냅니다.
또 어느 정권도 종교 쪽엔 사고가 없어 큰일을 도모하는 것도 좋으니 생각해보고 답을 줘라고 합니다. 종교 쪽은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으니 만나보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아랫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반말을 쓴 겁니다. 건지는 같은 달 윤영호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역시 반말입니다. 민간인인 건진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에게 청탁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존댓말을 쓰지 않는 건 이례적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건진은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자신은 명 씨와 급이 다르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특검은 다음 주 건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번엔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김영선이를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이렇게 통화하고 48분 뒤 김건희 씨도 명 씨와 통화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주 특검 조사에서 남편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부부가 함께 공천에 개입한 결정적 증거로 판단합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명태균 씨와 통화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리고 48분 뒤 김건희 씨는 재차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지난 6일 김건희 씨를 불러 조사한 특검은 김건희 씨가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한 배경을 추궁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을 해준다고 전달했으니 전화를 한 통 해달라고 말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와의 통화는 립서비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윤 전 대통령 권유에 따라 말을 전달했을 뿐이며 공천 관련 대화를 한 건 명 씨에게 호응해준 차원이란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명 씨와 통화하기까지 걸린 48분 동안 두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논의한 단서로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오늘 2차 조사에서도 공천 개입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특검은 진술을 거부한 김건희 씨를 추가 조사하면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진술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조사가 더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검 조사는 상당히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남부구치소에 여도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구치소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네, 김건희 씨는 오후 3시 10분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나와서 약 1시간 뒤쯤 제가 있는 이곳 서울 남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갈 때도 올 때도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탑승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포토라인에도 섰는데 오늘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통상의 절차대로 지하를 통해서 곧바로 특검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김건희 씨의 모습을 외부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특검은 김건희 씨가 오늘 조사를 받을 땐 수의 대신 평상복을 입고 또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조사 시간이 상당히 짧았네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조사가 오전 9시 56분쯤 시작됐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물었는데요.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32분쯤 오후 조사가 재개됐지만 약 40분도 진행하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수 조사 시간을 합치면 약 2시간 10분쯤 소요된 겁니다. 지난 6일 조사 때 조사 시간이 약 6시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확연히 짧아진 겁니다. 첫 조사 때는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본인이 모두 직접 진술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변호사에게는 내가 앞으로 남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진술 거부권을 썼다. 그러면 앞으로 특검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특검은 18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에 대해서 2차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측에서는 당일 오전에 일단 변호인들과 접견을 한 다음에 출석에 응할지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할 때 적용했던 혐의죠.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 사건을 먼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우선 재판에 넘길 혐의 먼저 다지겠다는 겁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18일 조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치소장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장이 안양으로 또 수원구치소장이 서울로 이렇게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인사 배경을 두고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라면서 앞으로 특혜 시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존 수용자들과 운동과 목욕 시간을 따로 갖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접견할 때도 별도의 공간에 따로 하는 등의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오늘 인사 배경은 이런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씨의 진술 거부권 행사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특검에 출석은 했습니다. 출석했다는 건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이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구속 뒤 오늘 첫 조사에 응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법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전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도 계속해서 불응해 왔고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거부하다가 결국 물리력까지 동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 어떤 혐의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최소형이 무기징역인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는 일단 조사에 응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조금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보석을 노리는 쪽으로 전략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오전, 오후 다 합쳐서 2시간 1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나오긴 했지만 진술은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구속되기 전인 6일 1차 특검 조사 당시에는 김건희 씨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나름의 소명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진술에 모순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진술하면 할수록 오히려 향후에 있을 재판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석을 할지, 출석해서 진술을 할지는 아직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18일에 소환에 응할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응하더라도 다시 진술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체포영장 청구는 이 소환에 응하면서 차단하고 진술은 거부하면서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난 12일에 구속이 됐으니까 구속 기간을 꽉 채운 다음에 이달 말쯤에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남은 수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은 수사가 많습니다. 먼저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 사건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가평 통일교 압수수색 당시에 광봉검을 포함해 수백억 원이 들어있는 한학자 총재의 비밀 금고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통일교 관계자는 JTBC예요. 참 어머니 그러니까 이 한 총재가 주는 돈은 새 돈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봉권을 은행에서 공수해 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이 자금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예. 집사 게이트 당사자입니다. 김혜성 씨 구속영장 청구됐죠? 네,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이 김혜성 씨도 지난 12일에 체포된 뒤에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이 IMS 모빌리티,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이 기업의 대기업 등이 184억 원에 달하는 이 투자를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예. 지금 오늘 영장에는 회사 돈을 빼돌린 이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특검은 일단 이 김예성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대기업의 배임으로 수사를 더 본격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서희건설 인사청탁과 로봇계 수입업자의 시계 전달 의혹도 여전히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순직해병 특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밀리토피아라는 군 호텔이 있습니다. 2천억 원대의 이 호텔 운영권이 갑자기 해병대로 넘어갔습니다. 시점은 VIP 경로와 수사 외압 의혹 직후입니다. 특검이 그 과정과 배경을 수사 중인 사실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감싸던 김계환 당시 사령관이 돌연 태도를 바꾼 시기도 이때쯤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인과 예비역들이 주로 이용하는 군 호텔 밀리토피아입니다. 국방부가 운영하던 이 호텔은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해부터 운영권이 해병대로 넘어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 과정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2022년 이 호텔에 3분의 1 규모의 회관을 새로 짓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은 이듬해 최상병 순직 한 달 전까지 그대로 논의됐습니다. 국방부 및 각 군의 복지기금 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일환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해교의 건설 방안이 가능할지. 해병대는 수천만 원을 들여 신축 연구 용역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상병 순직 한 달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고위 정책 간담회에서 갑자기 밀리토피아 운영권을 해병대로 넘기는 방안이 나왔고 한 달 뒤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VIP 경로로 인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해병대가 원하던 것보다 3배 큰 호텔의 운영권을 갑자기 준 겁니다. 특검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에서 밀리토피아에 대해 감사하다는 취지로 적은 자필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최상병 순직으로 비판을 받던 김 전 사령관은 순식간에 해병대의 염원을 이룬 사령관이 됐고 이듬해 개관식에서 당당하게 해병대 예비역 선배들 앞에 섰습니다. 특검팀은 사건 초기에 박정훈 대령을 감싸던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밀리토피아 얘기가 나온 직후부터 박 대령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바뀐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VIP 경로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를 감추고 박 대령의 거짓말로 몰아간 과정에 밀리토피아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해병대가 애초에 구상했던 건 600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에 보고된 용역 보고서엔 2028년 완공이라는 청사진까지 담겼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관한 밀리토피아 운영권이 해병대에 주어졌고 그 결정은 최상병 순직 후 채 2달도 걸리지 않아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김민광 기자입니다. 해병대가 작성한 신축 회관 용역 보고서입니다. 640억 원을 들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객실 40여 개 규모 회관을 짓고자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202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로드맵도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2023년 3월. 그런데 최상병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뒤인 9월. 신축 계획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밀리토피아 호텔의 운영권을 해병대에 넘긴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밀리토피아의 경제적 가치는 약 2천억 원, 객실 규모는 150여 개입니다. 해병대 계획보다 경제적 가치와 규모 면에서 3배가 넘는 건물을 선물받은 셈입니다. 그 뒤로 작업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이듬해 4월 해병대 이름을 건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이 개관합니다. 당시 해병대 안팎에서도 의아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해병대 고위 관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미 준비가 진행됐던 신길동 부지 대신 전혀 검토가 안 됐던 밀리토피아를 넘겨받겠다고 해 내부적으로 당황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군관부 역시 당시 최상병 순직 사건 이후 사기가 떨어진 해병대를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외압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덮거나 축소하는 데 협조한 하나의 대가 또는 그런 것을 해줬으니 뭔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마? 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의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밀리토피아, 이게 어떤 호텔입니까? 네, 국방부가 2006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모든 육해공 군인들 그리고 군 가족들, 예비역들, 뭐 일반인도 다 이용은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해병대로 이 운영권이 전반적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제 매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1억 5천에서 매월 이제 뭐 6억까지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곳입니다. 2006년 당시에 이걸 건립을 할 때 1,200억이 넘게 들었기 때문에 현재 추산 가치는 2,0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요. 예. 앞서 이제 해병대 그 용역 보고서를 전해 드렸는데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100만 해병대 예비역의 수건 사업이다. 이것이 바로 밀리토피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 수건 사업이다. 그러니까 김계현 당시 해병대 사령관 입장에선 굉장한 업적이 됐겠네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원래 해병대가 구상했던 것보다 3배는 더 큰 호텔의 운영권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 지으려면 이제 빨라도 2028년이나 돼야 이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예.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최소 4년 정도는 앞당겨서 김계현 사령관이 이제 물러나기 전에 현역으로서 이제 이것을 실현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듬해 개관식에 이제 현판식 그리고 김계현 사령관이 현역 사령관 신분으로 이렇게 가면서 예비역들의 환호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최상병 순직 사건 그리고 이후에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떨어졌던 입지가 다 회복이 되고 내부에서 해병대 내부의 불만도 많았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잠재우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운영권이 넘어간 그 과정이 투명했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병대는 그 당시에 서울 신길동에 이제 부지는 갖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지을 돈이 없어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예. 근데 최상병 순직 사건이 벌어지고 또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군에서 갑자기 밀리토피아 운영권을 해병대 사령부로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당시 논의 과정을 좀 잘 아는 국방부 이제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육해공군이 전부 반대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육해공군이 다 같이 쓰던 시설을 해병대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면 육해공군에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해병대가 수천억 원을 주고 이제 용역을 맡겨서 이거 신축해도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뒤집을 만한 제대로 된 연구나 뭐 평가나 검증이 있었느냐. 예.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하필이면 이거를 최상병이 순직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넘겨주는 것이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용역이 수천만 원 용역이죠. 네. 예. 그 부분은 정확히 짚고요. 네. 자, 그리고 갑자기 호텔 운영권을 넘겨진 이유가 그러니까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밀리토피아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경로서를 전한 인물로 지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도 그 VIP 경로설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얘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 사건 초기만 해도 군검찰 진술조서 같은 걸 보면 박정훈 대령이 그래도 박정훈 대령을 김계현 사령관이 좀 감싸는 진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갑자기 박 대령을 공격하는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 밀리토피아 운영권이 이제 해병대로 넘어가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그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병대 용역 보고서 이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걸 확보를 했는데 이 밀리토피아 운영권이 이전되는 과정 전반을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호텔을 해병대에게 넘겼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정한 목적 하에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따로 좀 새로운 어떤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취재가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 김건희 씨 관련 소식들을 다시 보도하겠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명품 장신구들을 착용하며 빌렸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새로운 보도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은 14시간이나 대치한 끝에 오늘 새벽 무산됐습니다. 당사를 사수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는 밤샘 농성을 시작했고 빈집털이를 당했다며 반발했던 지도부는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렸습니다. 전날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일산 킨텍스에서 급하게 장소를 바꾼 겁니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특검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특검의 칼날이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을 겨눌 것입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당사를 겨눌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는 국민을 겨눌 것입니다. 어젯밤 당사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한 김문수 후보는 밤샘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달려가 특검까지 당당하게 맞서서 특검을 철수하게 했습니다. 목숨 걸고 이재명 독재 정권과 싸우고 동지들을 지켜낼 후보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반면 찬탄파에선 특검 수사를 자초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배신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하는 반탄 후보들에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외쳐보십시오. 윤어게인, 윤어게인, 윤어게인. 싹 다 낙선입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연설에 앞서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논의한 한편 특검 수사를 야당 말살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야당 말살하기 위한 당원 명부 탈취,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차별서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이에 김건희 특검은 당원 명부 전체가 아닌 특정 기관 일부만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의 과잉 수사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방해한 전환길 씨에 대해 당 윤리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엄벌을 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결국 가장 가벼운 징계를 내린 건데요.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전 씨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오늘 전환길 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가랴. 참 이거 살아오면서 잘 없던 내용인데 경찰서 한번 안 가보고 그랬는데 뭐 이거 참 나란 일 하는 건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도부에서도 중징계 요구가 나오지만 윤리위에 출석하는 전 씨는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평당원을 저격하는 후보가 어딨나 해서 그 당원석에서 먼저 배신자 구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참을 한 것일 뿐입니다. 지난 8일 연설회 현장에서 배신자 연호를 유도하는 듯한 장면이 퍼졌는데 동조만 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약 3시간 동안 회의를 한 윤리위는 이런 전 씨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제명이 돼도 승복하겠다는 사람이 굳이 징계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거짓말은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은 경고로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가지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에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재질이 엄중하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가벼운 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오늘도 전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지하는 후보들을 언급하며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맨홀에서 빗물이 이렇게 솟구칠 정도로 정말 많은 비가 어제 수도권에 쏟아졌지만
같은 수도권이어도 지역 편차가 컸습니다. 강수대가 칼날처럼 얇게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이 비가 잦아들면 또다시 폭염이 시작됩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장에서 마치 집중호우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오늘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복정역 플랫폼의 모습입니다. 조심하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출근 시간 되니까 지하철 내리시다가 깜짝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제부터 이틀간 중부지방을 강타한 호우.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된 건 경기 북부입니다. 파주엔 최고 317.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외 서울과 경기 일부에서 200mm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충청 이남으론 이틀 동안 비가 아예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10mm도 채 안 됐습니다.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대각선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 배치 탓입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 사이 정체전선이 자리했고 이둘이 맞서는 힘이 강해지면서 선형 강수대는 더욱 좁게 압축됐습니다. 이 탓에 밤사이 형성된 얇은 강수대는 10km도 채 되지 않는 폭우로 시간당 100mm 넘는 비를 퍼부었습니다. 서울도 어제 하루 도봉구에 최고 234.5mm가 내리는 사이 동작구엔 55.5mm의 강수가 기록되는 등 강수량의 남북 차이는 컸습니다. 이번 비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차 잦아들 전망입니다. 광복절 오후까지 일부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에는 대류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광주, 부산이 3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주말부터 대기 상층으로 티베트 고기압까지 가세하면서 다음 주 한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를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사람만한 대형견들이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걸 오피스텔 복도에서 마주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큰 개를 복도에 방치하고 분변도 치우지 않는 견주 때문에 오피스텔 주민들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하지만 견주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산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2달 전 현관 앞에 있던 분변이 발단이었습니다. 엄청 큰 똥이랑 오줌이 있는 거예요. 똥이 너무 커서 대형견 똥 같아가지고. 견주가 찾아와 치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목격됐고 이후에도 반복됐습니다. 참다 못한 한 입주민이 건물 내부를 직접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말라뮤트 2마리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며 바닥에 분변을 핥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강아지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다른 주민들도 일찍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견주 없이 난간에 묶여있거나 돌아다니는 모습에 놀라기 일쑤였고 울음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오피스텔 면적은 33제곱미터 안팎으로 대형견 여러 마리를 키우기엔 넉넉지 않은 크기입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견주가 대형견들을 사실상 복도에 내놓고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복도에다가 2마리를 묶어놓고 사료 급여를 해요. 모든 짐들을 복도 통로에다가 창고처럼 쓰고 난리를 쳐서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물보호 어떠셨나요? 안전하게 하면 안 돼, 내기 둘이 무시하게. 어쨌든 이제 과태료라는 거니 그 현장 적발 원칙이라. 동물보호단체엔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까지 했습니다. 취재진이 견주를 만나봤습니다. 견주는 직접 보고 판단하라며 대형견 3마리를 복도로 줄줄이 내보냈습니다. 주민분들이 이렇게 큰 강아지들 좀 위협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견주는 대형견들이 직접 문을 열고 나갈 때가 있어 잠금 장치를 보완해 주의하고 있다며 방치된 분변은 다른 세대 반려견 것도 섞여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스크린 골프장 문을 발로 차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경보가 울리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정작 매달 돈을 받고 있는 보안업체는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임예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스크린 골프장 앞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자동문 틈 사이로 손을 넣고 힘껏 당깁니다.
이내 몸을 휘청이며 떠나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문 앞에 섭니다. 수차례 문을 두들기고 있는 힘껏 발로 차는 탓에 유리문이 크게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이 매장의 주인은 다음 날 아침 열리지 않는 문을 보고 밤사이 있었던 소동을 알게 됐습니다. 자동문을 여는데 덜컹덜컹거리면서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 PC방 사장님께서 전날 난동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를 돌려봤습니다. 옆 가게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검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한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골프채 등 고가의 장비가 있어 매달 7만 원씩 들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어놨지만 정작 침입 경보가 울렸는데도 출동하지 않은 겁니다. 매장 주인은 보안업체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침입증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자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원 출동을 일단 취소를 하고. 보안업체가 담당하는 경비구역은 골프장 아니기 때문에 침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이렌이 울렸을 때 그 앞에 계속 취객이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하는데도 재산의 보호에 관한 목적으로 를 신청하고 있는데 보안업체 측은 JTBC에 약관상 침입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출동을 취소했다며 경비구역 외부에서 발생한 일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광주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가족들은 이 노동자의 본래 업무가 철거인데 왜 다른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건지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뛰어갑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낮 12시 반쯤입니다. 밖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구급대원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3분 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 해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3층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부검에서는 다발성 골절과 머리에 큰 충격이 있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지 면밀히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안전장구, 어떤 안전장비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또 내가 갖추고 내가 장착하고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되어 있는데 남성이 일한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103명으로 전체 재해 사망자의 17%에 달합니다. 올해 1분기에만 벌써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남성이 숨진 원인을 명확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거 담당이고 왜 그런 일을 끝났는데 왜다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그 사고를 당했는지가 궁금해요. 경찰은 사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빈집이라고 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을 떠올리지만 이젠 광역시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고독사를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정아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인근의 한 동네. 곳곳에 폐가와 무너진 건물 더미가 보입니다. 이 동네엔 원래 3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한 집, 두 집 빠져나가더니 지금은 동네 절반이 빈집이 됐습니다. 빈집으로 몇 년간 방치된 곳은 이렇게 잔해만 남았습니다. 전부 다 연세를 닮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개들을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식들은 아파서 자고 이러니까. 고독사가 발생해도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일이 많습니다. 새해를 나눴는데 그분께서 연락이 안 된다고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툭 짚고 있는데 이렇게 시커멓더라고요. 수도권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천 성남역 주변의 한 빌라촌입니다. 원래 이 빌라에는 총 8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단 2가구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이렇게 폐허가 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주변이 너무 그냥 지저분하고 들고양이들 많이 들끓고 모기 취약하고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문 열어놓겠어요. 유입 인구가 없다 보니 빈집 증가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통장직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저희가 취약통지서를 한 집 정도 제가 받은 것 같거든요. 지난해 빈집은 약 160만 호로 3년 전보다 15%나 늘었는데 대부분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광역시라는 타이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시면 시골과 마찬가지로 방치되어 있고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심각하다고.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며 빈집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과 서울이 아닌 곳의 집값 상승률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오늘 빈집을 줄이고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상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제 서울에 집이 한 채 있어도 강릉, 경주 등의 집을 사면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 대상이 인구 감소 지역 전 단계인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된 겁니다. 이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에선 1주택 인정 기준이 공시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력경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물가를 반영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곳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5.4% 오르는 동안 경기와 인천에선 1%대로 내렸습니다.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비트코인인 것처럼 기대감과 심리로 해서 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무래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수요 쏠림 현상이 부산과 광주, 대전은 4%대로 하락했고 대통령실 이전 등으로 술렁거렸던 세종도 2.6% 내렸습니다. 낙폭이 가장 큰 곳은 대구로 서울과는 12%포인트 벌어졌습니다. 한 5년 전, 6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에 재테크를 한다면 누가 지방도시에 재테크를 하겠습니까? 이번 대책이 도움은 되겠지만 각종 인프라 등이 지방으로 분산되지 않는 한 이미 벌어진 격차를 완화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김건희 씨의 뇌물 혐의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얼굴이 예쁘셔서 장신구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김 씨가 나토 순방 때 명품 장신구들을 걸치려 하자 문고리 행정관들조차 이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괜찮다, 빌렸다고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거짓말을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씨가 착용한 장신구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 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입니다. 김건희 씨의 문고리 행정관들도 고가의 장신구가 논란이 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JTBC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서로에게 김건희 씨를 말려보라고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한 문고리 행정관이 나서 여사님은 얼굴이 예쁘셔서 장신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완곡하게 만류했지만 김건희 씨는 문제될 것 없다며 착용을 고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행정관이 장신구 출처를 궁금해할 수 있다고까지 했지만 김건희 씨는 빌렸다고 하면 된다고 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서희건설로부터 선물 받은 장신구를 착용할 때부터 이미 빌렸다는 거짓말을 준비했던 겁니다. 문고리 3인방의 만류에도 김건희 씨는 나토 순방 내내 명품 장신구를 착용하고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뇌물로 의심되는 장신구를 공개석상에 차고 나가는 걸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논란이 불거졌고 대통령실은 김건희 씨가 말한 대로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이 같은 해명을 해놓고도 서희건설에게 곧장 돌려주지 않았고 1년 만이 지나 디올백 사건이 터진 뒤에야 잘 썼다며 돌려줬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김건희 씨가 한 사업가에게 3,500만 원짜리 바세론 시계를 사달라고 하면서
5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제 JT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어머니 최은순 씨가 석방된 뒤에 나머지 3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사업가 서성빈 씨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할 바쉐론 시계를 구매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서 씨는 정가 5천만 원대인 이 시계를 영부인 할인을 받고 3,500만 원에 구매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그럼 중요하죠. 영부인이 찬다 그러면 선전되니까. 그러니까 지시해야. 하지만 김건희 씨에게 받은 돈은 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3천만 원은 서 씨가 지불했습니다. 서 씨는 나머지 3천만 원은 최은순 씨가 석방된 뒤에 받기로 김건희 씨와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오시면 엄마 돈 많으니까 엄마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엄마 나오면 주겠다. 그런데 최 씨가 법정 구속된 시점은 2023년 7월입니다. 시계를 구입하고도 10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서 씨는 최은순 씨가 석방된 현재까지도 3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난 당연히 이제 죽자는데 연락이 없고 사이가 벌어졌다니까. 영부인하고 관계가 그냥 뭐 그동안 고마웠어. 길에서 만나면 눈인사나 하자. 뭐 이런 정도로. 특검은 서 씨가 대가를 바라며 사실상 김건희 씨에게 시계를 사줬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의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에 대하여 대통령실 경호 관련 로봇계 수입 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서 씨 회사는 바쉐론 시계를 전달한 2022년 9월 경호처와 1,790만 원 상당의 로봇 경호계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 씨는 시계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약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명품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자리를 주는 매관 매직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김건희 씨에게 고가장 신고를 건넸다고 밝히며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2022년 3월 이 회장은 대통령 당선 축하 명목으로 김 씨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이어 4월에는 3천만 원 상당의 브로치와 2천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추가로 건넵니다. 그 2달 뒤 이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박 전 검사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추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특검은 이 인사가 목걸이 등 명품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매관매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통령 배우자였을 뿐 공직 인사에 아무런 권한 없는 김 씨가 주변에 자리 제안을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스토핑이 안 되니까 이거 서 사장님이 저런 거 하면 잘하실 텐데 와서 공무원 좀 해요 그러더라고요. 2022년 9월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임대 계약을 맺은 서성빈 씨는 그에 앞서 김 씨에게 5천만 원대 명품 시계를 제공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품 시계 등이 사업 수주의 대가가 아니었는지 의혹이 짙어지는 지점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저희 JTBC는 여전히 빈곤층의 삶을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지 구민주 기자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란 문패가 달린 작은 반지하 주택. 1918년 제주 최초의 항일운동을 이끈 이봉규 지사의 손녀가 사는 곳입니다. 대구 형무소에 같은 간방이 있었다. 추워서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이 떨어졌다 하더라고.
87세의 나이에 몇 해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기 시작해 혼자 가까운 외출도 쉽지 않은 이 할머니. 이제 오후 이제 1시 되면 1시 반 되면 와요. 성당에서 이제 내가 손이 이러니까 기초생활수급비에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지급되는 보훈연금이 더해져 한 달 생계비는 100만 원 남짓. 하지만 그마저도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올 초 보훈연금이 4만 원 올랐는데 이것이 소득으로 계산돼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입니다. 뭐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부부로 그걸 떼 있다 하면서 20만 원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만주에서 학교를 설립해 항일 정신을 가르쳤던 독립운동가 김기전 지사의 외손자 박기창 할아버지. 연금을 받던 외삼촌이 돌아가신 후 지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1973년 이후 규정이 바뀌어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운동가의 경우 2대까지만 연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도 하고 24시간, 36시간 막 이렇게 일해서요. 지금 내가 80이 넘었거든요. 일 못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가족에 무슨 누가 어디에 문제가 있든 하게 되면 돈을 좀 써야 되고. 지난해 보훈부 실태조사 결과 독립운동가 후손 10명 중 3명은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에서 분류하는 빈곤층에 해당됐습니다. 그중 절반은 중위소득 30% 미만의 극빈층입니다. 후손들은 연금 수급 범위를 이전처럼 3대까지 복구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제 총칼 앞에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후손들은 그 법의 그 사각지대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이었지만은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롭고. 보훈부는 후손들 상당수가 고령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단 외부 연구 용역 결과에도 논의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거기에 더해 후손들마저 고령이 되면서 대중적 관심마저 줄어든 겁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취임 직후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운동가는 불과 5명. 정부의 시간이 더디게 가는 동안 후손들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군함도처럼 유네스코에 등재된 일제 강제동원 사례도 있지만 여전히 일본 곳곳엔 알려지지 않은 현장도 많습니다. 조선인 136명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나서지 않는 사이 일본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정원석 특파원이 유골 발굴 현장을 직접 따라가서 취재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솟은 굴뚝 모양 구조물로 잠수부들이 들어갑니다. 피어라고 불리는 환기구로 해저 탄광과 이어진 통로입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 시도는 지난해 9월 갱도 입구를 발견한 이래 이달 8일 발굴까지 5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힌 입구 대신 새로운 경로를 찾아 발굴에 나선 겁니다. 갱도 입구로 들어간 앞선 발굴은 중간에 갱도가 무너져 있어 더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환기구로 우회 진입을 시도한 건데 또다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수부들이 탐사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유골을 이번에야말로 발견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장애물들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곳 분위기도 많이 침울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발굴을 이끄는 건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아닌 일본 시민단체입니다.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부 지원 없이 발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さっきできないとは言ってないので、また挑戦して探すということなので、そこに希望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 한일 양국 협력을 통해 완전한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そうですね、20年後、30年後くらいから振り返ったときに、日韓関係が今非常に良くなったのはこの運動がきっかけだったのではないかななんていうようなムーブメントになるってことを僕は祈ってますし. 시민단체는 오는 25일 한국 잠수부들과 합동으로 다시 한번 유골 수습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아프리카와 동남아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실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겠다는 주장인데 국제사회에선 강제 이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주시킬 만한 5개 나라와 접촉 중이라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거론된 나라는 아프리카의 남수단, 리비아, 우간다, 소말릴란드와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주 계획이 합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수단 정부는 근거 없는 보도라며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식화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가자 주민 이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 나치를 남겨두지 않은 것처럼 가자에도 하마스를 남겨두지 않겠다면서도 가자 주민에겐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תן להם את האפשרות לצאת, קודם כל לצאת מאזורי לחימה, בכלל לצאת מהרצועה, אם הם רוצים. לא דוחקים אותם החוצה, אבל מאפשרים להם לצאת החוצה. 그러나 사실상의 강제 이주라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 이스라엘 내각이 승인한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은 주민 100만 명을 강제로 이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극우 세력 사이에선 가자를 합병한 뒤 유대인 정착촌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 상태입니다. The Secretary General warns that this further escalation will result in additional forced displacement, killings, and massive destruction, compounding the unimaginable suffering of the Palestinian population in Gaza.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 점령의 첫 단계로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승인하고 공습 수위를 높였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최소 1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김어게인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그동안 각종 명품을 받아온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김 씨를 향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에서는 김 씨가 결국에는 국정 실세였다, 비제로였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참 의리가 없는데 왜 윤 어게인만 외치느냐. 김 씨가 더 중요하고 실세 같으니까 김건희 어게인도 함께 외쳐라.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예, 김 어게인도 외쳐라.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뽑는 선거가 한창이고 윤 어게인 진영의 입김이 꽤 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내 이제 찬탄파 입장에서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자업자득이다. 저런 비판을 받는 건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윤희숙 혁신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건희 씨 관련 기괴하고 참담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어게인을 외치는 후보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는 간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종북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야말로 간첩입니다. 어줍잖은 반중으로 건희 어게인하지 마십시오. 예.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애초에 디올백 수수 사건 논란이 컸는데 이번 특검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사건으로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김건희 씨 논란의 대명사는 그 디올백 수수 사건이었죠. 특히 이와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발언 들어보시죠. 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조그마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대의 목걸이나 시계, 팔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디올백은 정말 조그마한 게 맞는 표현이 아니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어제였죠. 저희가 보도했던 그 고가 바쉐론 시계를 구매 대행했다고 주장하는 그 신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해외 순방에 가서 다른 그 정상 부인들과 비교해서 혼자만 보석이 없어서 엠버러스했다.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보석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김 씨는 윤석열 정부 초기였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도 저렇게 뭐 고가의 디올 셔츠를 입었고 또 극장에 가서 영화 보러 갈 때도 저렇게 그 반클라프 앞에 팔찌 추정되는 팔찌를 착용했기 때문에 예. 자, 해외 순방에 대비해서 보석이나 명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예. 반클리프죠. 예. 반클라프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 예. 이런 브랜드들이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검 안 했으면 이런 거 다 묻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억울한 추경호. 자, 내란 특검이 지금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안에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원내대표였죠. 추경호 의원이 오늘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당일 밤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옮겼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당시에 통화해서 계엄 공모를 했다면 자,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서 표결을 방해하면 되는데 왜 국회로 변경을 했겠느냐. 계속 당사에 머물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바는 통화는 했다. 윤 전 대통령하고요. 그런데 공모한 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은 정반대로 행동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당시 12.3 당일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단체 대화방 그 텔레그램을 잠깐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공지한 곳은 국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시 당사로 바뀌었고 또 실제 추경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였던 11시 33분에는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하지만 또 그 이후에는 당사 3층으로 보신 것처럼 여러 차례 의총 장소가 바뀌어 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공식적으로 계엄에는 반대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자, 만약에 그렇다면 맨 처음부터 국회로 모였다면 어땠을 것이냐. 그렇다면 계엄 해제 표결도 더 빨리 이루어졌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대화방을 보면 이미 국회가 계엄군 등에서 통제가 이미 돼버렸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런 말들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 의총 장소를 변동한 것은 국회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였고 자, 의총 소집 안내는 단체방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해왔다라고 이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렇더라도 저희가 알다시피 이미 국민의힘 의원 중에 18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예.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그날 밤 원내 지도부의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히 사실로 남아 있고 결국에는 특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면 국회로 가는 게 맞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오락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다 국회로 갔었죠. 그랬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누구나 우리 양궁이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남녀 선수끼리 맞붙는다면 누가 더 잘할까요? 오늘 드디어 그 상상 속의 맞대결이 실제로 펼쳐졌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광주라고 적힌 무대 위로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진천 선수촌에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릴 세계 선수권 대회와 똑같은 경기장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번엔 남자팀과 여자팀이 맞붙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메달만 도대체 몇 개인지. 금메달 9개의 선수들이 이길지 7개의 선수들이 이길지. 화려한 이력은 활 시위를 당기자마자 눈으로 확인됩니다. 10점 세기를 보여주는 남자 대표들입니다. 네, 텐입니다. 여자 선수들도 이제는 분명히 감을 잡았어요. 4세트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해 결국 연장 승부 성격의 슛오프까지 갔습니다. 강심장답게 이때 심박수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김재덕 10점. 29점으로 먼저 마친 남자팀. 승부는 여자팀의 마지막 한 발로 결정됐습니다. 임수연이 X10을 쏘면 여자팀이 웃게 됩니다. X10 쐈어요. 이제 언니들이 조금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과감하게 쏘라고. 개인전에서도 선수들은 70m 떨어져 있는 12.2cm의 10점 관역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결국 점수만으론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엑스텐. 이우석 또 엑스텐. 이우석 선수의 화살이 더 가까웠습니다. 여자 개인전도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물도 나눠 먹는 사이고 다만 무대 위로 올라가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겠습니다. 한 명이 30점을 쏘면 상대도 30점을 쏴버립니다. 아니 30점을 쐈는데 왜 2점을 못 얻어? 그러니까요. 국가대표들이 펼친 그들만의 대결. 우리 양궁이 왜 세계 최강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My name is Son Heung-min, but everybody call me Sonny. 이 한마디로 미국에서 불거진 논란이 한 번에 정리됐습니다. LAFC 입단과 함께 손흥민 선수를 손흥민 아니면 소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 논쟁이 붙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의 소소한 것들이 상품이 되고 또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다음엔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28일에 오타니와의 첫 만남이 성사된 건데요. LA 다저스의 홈경기 시구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로 첫 시구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올라온 공을 전남 민준영 선수가 왼발로 때려 넣습니다. 골 세리머니까지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는데요.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해주는 순간 오프사이드였다는 이유로 득점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느린 그림으로 봤을 땐 이 판정이 맞나 싶은데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니까 일단 수긍은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나서 대한축구협회가 오심을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판독 카메라에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 오심을 인정했어도 취소된 골은 되돌릴 수가 없죠. 이날 한 골차 패배를 당한 전남의 억울함은 과연 누가 풀어줄까요? (1954년)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는 것에 대한 발언이 등장합니다. 무소속 엄상섭 의원은 여러 견해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건을 수사의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장래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자 한경만 당시 검찰총장은 원론적으로는 맞다면서도 이렇게 답합니다. 100년 후면 모르지만 지금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71년 지난 지금 검찰은 여전히 논쟁적 존재입니다. 100년 후면 모르지만 1954년에 검찰총장이 한 세기나 밀어놨던 검찰의 권한 조정, 최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보며 더 늦출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음과 함께 말입니다. 특검은 하는데 검찰은 왜 안 했나?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JTBC의 건진법사 게이트 연속 보도가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선정하는 2025년 5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JTBC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선물하며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민언련은 건진법사의 국정 개입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해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분을 실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